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까지 협의에 나섰지만 불발됐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 시작됐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반대 토론 첫 타자로 나서고 이후 고동진, 이다리 의원이 이어받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쟁점 법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위원회 개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급하게 머리를 맞대서 내린 결정인데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해서 합의 처리를 유도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그 다음으로 올리고요. 국회법 개정안 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미래로 가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 다가올 국정감사가 현재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민주당이 새로운 기관을 세워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조직 개편을 시도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내버릴 수 있어서 물리적으로 하루에 법안 1개씩 처리 가능합니다. 쟁점 법안 4개가 차례로 상정이 되면 앞으로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데 대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이 정도의 무게를 가는 사안이면 충분히 지도부와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대부분 의원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 등이 조금 더 소명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비밀회동설 제보자 녹취가 AI로 만든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AI로 만든 가짜 음성을 자신이 제보라고 속였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의원과 일부 언론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1일 당시 여권 고위직으로부터 1년 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같은 달 7일에는 의원실로도 녹취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놓고 한미 양측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에 두고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는 뜻을 직접 전했는데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강진원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유엔 총회와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외환시장을 관리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한국 투자 서밋 행사에 일정상 못 오게 된 베선트 장관이 면담을 요청해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사실상 못 박았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우리 외화 보유액의 80%가 넘는 3,500억 달러를 미국 측 요구대로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제2의 IMF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일본은 경제 규모는 물론 외환시장 인프라가 한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무한도로 체결하는 등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건데
베선트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는 즉답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일시적 또는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관한 생각도 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베선트 장관이 이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만남이 앞으로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거로 보고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를 찾아 금융권 임사들을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 행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를 부각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어제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대미 투자 유보를 의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와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불출석을 이어가던 윤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의 모습이 촬영돼 공개됩니다. 다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보석신문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일 법정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사들도 촬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재판 시작 직전까지만 찍고 퇴장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체 과정을 촬영한 뒤 촬영본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과 법정 상황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중계가 처음인 만큼 특검에서도 잘 준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과 검찰 측의 모두 진술, 피고인 측의 혐의에 관한 의견 진술이 이뤄지고 이후 절차 논의 정도가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특별히 발언 기회를 더 주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 확인과 혐의 의견 진술 순서 정도에 직접 발언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지 2달여 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교도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 조사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30일 소환과 관련해 어떤 의사도 전달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1차 기소돼 재판 중인 김건희 씨가 이번에는 뇌물 혐의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을 모아 한 번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를 태운 호송차가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1차 기소 이후 27일 만에 첫 재판에 출석한 바로 다음 날 특검에 다시 소환된 겁니다. 이번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씨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받은 뒤 총선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건희 씨를 상대로 그림 수수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그림 소유 자체를 부인하지만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로 그림 종착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 지원과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 청탁과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도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1시간 50분에 그쳤습니다. 특검이 김 씨에게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면서 여러 차례 부르기보단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소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을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거로 이해했느냐는 취지인 질문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을 듣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4,000여 명으로 1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40대에서도 처음으로 자살이 사망 원인 1위가 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제적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4,872명,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수입니다. 한 해 전보다 6.4% 늘면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29.1명으로 역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2011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던 자살률은 2018년과 2019년 유명인의 자살이 잇따르며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 최근 2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605명, 여자가 4,26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많았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자살은 1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20대 사망 원인의 54%가 자살이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처음 자살이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가 됐습니다. 40대는 핵심 경제활동 계층으로 경기 불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런 그 정신적 상황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분석은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간 비교 기준인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26.2명으로 여전히 압도적 1위입니다. OECD 평균은 10.8명입니다.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4명 중 1명꼴인 24.8%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80세 이상 사망자가 54.1%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는 국내 자살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시도 정보를 입수하면 경찰이나 응급실 요청이 없더라도 긴급 출동하도록 개입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등 자살 대응 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기존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교포 2명이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KT 서버 해킹과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정식 수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교포 2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중국은 왜 다녀온 겁니까? 군세가 다 하는 법 윗선에 알려줬나요? 장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는 소액결제 범행으로 확보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해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윗선 지시에 따라 장비를 작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윗선이 중국에서 장비를 원격 제어해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지만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 등 또 다른 핵심 증거들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상태입니다. 억대 범죄 수익금도 대부분 이미 중국에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상선을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KT 서버 해킹 정황과 KT 측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T는 지난주 서버 침해 정황을 발견했다며 정부에 신고했는데 국회 청문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7월 9일 날 용역업체가 KT의 서버 침해 상황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죠? 제가 중간 보고를 받은 시점은 7월 22일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사안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고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신고 지연의 고의성 여부 등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식 수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는데 이번에도 성동과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가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 하지만 지난 7일 발표한 첫 공급 대책 이후 매주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 상승폭이 커졌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성동구가 0.59% 오르며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이어 마포, 광진 등 한강벨트 자치구들이 상승률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9.7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이 오히려 수요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에 이어서 이제 한강벨트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일명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호모 수요가 최근 유입되면서 9월부터 거래가 들고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가 0.64%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지역 아파트값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급 절벽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세를 단기간에 잡기 어렵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올해 예상보다 덜 거치는 국세가 석 달 전 전망보다 2조 2천억 원이 늘어 모두 12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 9천억 원으로 지난 6월 추경 때 전망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와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입니다.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이번 추석 연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이는 기업 9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9%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상여금은 62만 8천 원 정도로 3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105만 9천 원, 100인 미만 기업은 59만 1천 원을 지급해 2배가량 차이 났습니다. 원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뒤로는 비용을 부풀려서 세금을 탈루한 식품 외식업체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55개 업체로 탈루 의심 규모는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원자재 값이 올랐다며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탈루한 식품 외식업체 등 55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 장례업체 등입니다. 조사 대상 가공식품업체 중 8곳은 10% 이상 가격을 올렸고 30%나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10곳은 10% 이상, 예식 장례업체는 평균 15%에서 20%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들은 상품 가격을 올린 뒤로는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소득을 줄여 탈세했습니다. 무자료 거래와 차명 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시킨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자택의 설계, 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55개 업체가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 규모는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과 가공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쌓는 사주 일가의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조사 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는 토요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주최사인 한화, 서울시와 함께 시민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축제에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동대 2,200여 명과 기동순찰대 100여 명을 포함한 3,448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축제 당일 여의동로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은 탄력적으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책임 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에서 정보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좀 늦어져서 아직은 상정이 안 되는데 잠시 뒤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부조직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검찰청 폐지하는 거,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야당이 이걸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에 뭐 야당은 이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건데 특히 정부조직법 이런 건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야당도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정부조직법에 문제가 많다,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고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어차피 하루밖에 안 돼요. 5분의 3으로 다시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모든 면에서 여야가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다가 여야가 합의한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하긴 했는데
이제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여야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이건 야당과 여당이 워낙 이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워낙 간극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도 어차피 시간을 끌고 합의를 모색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 같고 야당 역시 지금 지지층들을 봐도 그렇고 계속 반대하면서 이제 필리버스터로 가서 결국은 여야 합의가 결렬된 거죠. 아마 강행 통과될 겁니다. 아마. 예.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 직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났지만은 뭐 합의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원래 이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 파기만 안 했으면은.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윤석열 정부 때 그 여가부 개편 등 비롯한 정부조직법이 민주당이 결국 발목을 잡는 바람에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 지나서 됐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내란 특검법과 맞물려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를 해놓으니까 근데 그걸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 연장을 위해서 강성당원들이 요구가 빗발치니까 바로 그다음에 파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또 극한 대치로 온 거잖아요. 저는 그나마 그때 김병기, 송원석 원내대표의 두 원내대표 일단 가합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루도 안 돼서 파기되는 바람에 결국 국민의힘은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부당함을 역설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정부조직법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도 알았지만 지난번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합의해 준 건데 민주당은 이 정부조직법 개편보다 오히려 저는 내란 특검법이 강성당원들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패착을 저질렀다고 봐요. 결국 이걸 지금 다시 뒤늦게 여야 대표가 국회의장 만나서 뭐 수습을 한다? 합의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2주 전에 합의가 됐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났을 일을 결국 이렇게 정말 가래로 막을 그 호미로 못 막을 일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 정상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부 결국 9월에 정기국회가 결국 양당이 이렇게까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정치가 보고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온당한 책임은 저는 여권이 오히려 더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혁이자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적 개편이다. 이렇게 또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복수심에 기반을 뒀다는 게 근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어제 여야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데 아까 지금 말씀처럼 합의가 됐다가 파기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여야가 모두 말이죠. 이게 지금 내란 재판 관련 그리고 내란 척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야의 이제 대립이 심해졌는데 최근에 이러한 것들은 이 내란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야 원내대표도 그렇고 대표들도 그렇고 단어를 조금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뒀다. 지난번에도 지금 뭐 야당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혼용무도란 얘기도 나왔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분풀이다. 아무리 어떤 정권이라 하더라도 무도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무슨 증오심에 기반하고 보복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어나 이런 식의 언사, 정치적 수사가 너무 과해요. 과하니까 아예 뭐 여야가 이제 아예 서로를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협상이나 어떤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적대하고 있는 것이고 적개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러한 단어, 증오나 복수심이라는 단어 이렇게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단어 자체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까지 내렸고 다만 이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안 한 개당 하루씩 밀리는 거 말고는 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뾰족한 수가 사실 없어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문제점을 하루 종일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날 이제 그 5분의 1 이상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제해달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5분의 3도 참석하면은 해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24시간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얘기는 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야당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장외로 나갑니까? 결국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고민은 이걸 겁니다. 이 4개 법안을 가지고 하면은 4박 5일 정도 걸리니까 닷새 가지나면 되는데 그럼 지금 이번 정기국회 처리할 69개 법안 정도 예상되는데 이걸 다 할 것이냐. 여기에 또 민생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여야가 일정 부분 또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이걸 다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고민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왕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4박 5일이라 그러면은 나흘 동안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는 의원들이 시간 때우는 용이 아니고 그냥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24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 결기를 갖고 야당답게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설득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뭐 금융위 해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도 실제로 1년의 유예기한을 두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을 어디에다 둘지 이 문제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러면 속도전을 했든가 정말 법안이라 그러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성을 갖고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봐야 물론 뭐 추석 전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되는 거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 가실 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선별 전략을 잘 해야 될 거로 봐요. 그러니까 60개 법안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타깃을 해가지고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의원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할 것인지 문제점을 지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고위 당정대 긴급 회동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 보건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합의 처리를 막판까지 촉구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배려하는 척하는 거다 이렇게도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요구를 또 들어주면 또 들어준 걸 또 배려하는 척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윤한홍 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이제 야당 몫이다 보니까 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원회 이 분리가 쉽지 않다고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전략적인 요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금융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6개월 이상이 걸리잖아요.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금융 이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교란이 올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의 주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상 이제 이걸 받아들인 건데 철회를 한 거예요. 철회했으니까 아마 당분간 이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근데 이 부분을 또 이제 야당이 이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배려한 척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합의를 모색해서 여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일단 일부를 들어줬으니까 다른 정부 조직법을 좀 들어주시오 이런 이제 의도였죠. 그래서 뭔가 이제 예, 잠시만요. 네. 지금 네. 현재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병기, 강준현, 구자근, 김소희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예산 및 경제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여 기존 산업통상부 소관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산 수행하고 있는 방송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각각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7째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정책 집행에 효율적 체계적 대응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8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 강화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9째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 행정의 유산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회복과 국가혁신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무너진 민생과 산적한 국정현안을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대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의 1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정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 병 출신 국회의원 한정혜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 아시겠지만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법률이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미처리됨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감위 개편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고 있는데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 라고 외치신 해당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수정안만이라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아닌 상태에서 처리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표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원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짚어둘 말이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입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또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을 무소속의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합니다. 의사정리 직무의 회피나 거부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 뿐더러 원활한 국회 운영에 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단의 직무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제한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4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한 회에 한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화이팅! 화이팅! 제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 10분만 듣고 가십시오. 나가지 마세요. 제가 한 10분 정도 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입니다. 개포동, 일원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1년여 만에 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회의원 무제한 토론입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성찰과 사과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정권을 잃었습니다. 국정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개혁 과제들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가장 직접적 원인이었던 계엄을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엄 후 전국을 관리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찰의 결과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견제와 대안이라는 소명의 길을 잘 걷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근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수목불치, 수단과 목적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불러봅니다. 또한 주마, 급류, 달리는 말 위에서 물을 보는 듯합니다. 보수는 수구로 망하고 진보는 급진으로 망한다. 지난 1년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박수민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예. 잠시만 제가 공지 안 하고요. 예.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8시 30분에 문인석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년 1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보니 어떤 진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류에 빠지고 또 그것을 고쳐가야 합니다. 진보는 급진을 경계해야 됩니다.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 제안 설명이 있은 뒤에 지금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에 6시 3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결하기 위한 종결 신청도 됐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맘때쯤이면 그렇죠. 이제 표결로 인해서 이게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내일 이맘때 딱 이맘때 24시간이니까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뭐 통과가 뭐 거의 100%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법이 또 상정이 되고 지금 국회법도 지금 상정할 겁니다. 국회법 개정안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4번 정도 한다는 방침을 이제 의총에서 정했어요. 국민의힘 의총이 정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맨 처음에 입장은 69개 법안에 대해서 다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쟁점 법안만 하겠다라고 한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약 69개 법안을 다 하겠다면 69일 동안 이게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여야 모두에게 실익이 없죠. 이제 그 판단은 국민의힘이 잘한 건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사실 여야가 합의해 왔어요 항상.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일을 하겠다라는 그 아주 가장 구체적인 하는 지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개 야당이 합의해 줬었는데 여야 관계라는 게 우리 정치가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 대치예요. 우리가 이제 계엄 이후에 비상계엄, 불법 계엄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회복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유엔 총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부조직법 하나가 합의로 통과가 되지 않는 정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봐서 일단 뭐 4박 5일 동안 계속 이 상황이 진행될 겁니다. 하나씩 이제 따박따박 이제 통과가 될 텐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뭐 한정혜 민주당 의원 제안 설명에서도 좀 날선 표현이 나오기도 했고 앞으로 있을 무제한 토론에서 여당 의원들도 무제한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제가 아까 희망사항을 말씀드렸고 이제 국민의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한 그 당위성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을 것 같은데 근데 한정혜 의원이 그랬잖아요. 필리버스터 정부조직법 개편안, 그러니까 집권한 정당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이제까지 여야 합의를 해준 게 맞죠. 그 여야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뒤로 10개월씩 늦어졌느냐.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통과시킬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건데 마치 이것을 여야 합의로 민주당은 그 보수 정부가 집권했을 때 다 해준 것처럼 저렇게 오도하면서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선이라고 얘기했던 나경원 의원을 제가 보기에 지칭한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제안 수정 설명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저는 여당으로서의 그 힘을 가졌을 때 좀 양보하는 게 그게 순리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처럼 여당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아량을 베푸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힘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서 이 정치를 풀어야 되는데 굳이 힘 있는데 우리가 왜 말을 하냐는 식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이제 합의의 정치에 이르는 것이 맞는지 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저는 제가 보기에 이 필리버스터조차도 저는 여야가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5일을 늦춘다고 해도 그게 무슨 큰 시효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리버스터는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맘때쯤이면 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폐지는 1년이 유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9월 26일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법이 통과돼도 시행이 이제 유예되는 거니까 1년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검찰청 폐지가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법의 골간이에요. 물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것.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적은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정부가 전부 이제 해제하는 거 아니냐, 이 지금 예산이 너무 확대 재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야당의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통과가 될 텐데. 검찰청 폐지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건 확실하고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는 상당히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여권 일각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법, 형사 사법 체계상 여러 논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무튼간에 검찰청은 이제 뭐 해체되는 거는 그건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 1년 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법안이 제출돼가지고 그게 막아진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이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검찰개혁이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거든요. 검찰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 보면은 검사하고 두루 살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체계 가장 수사체계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경찰이라든가 1차 수사기관들이 다 수사를 했던 것, 혹은 이제 다른 어떤 사정기관들이 조사를 했던 것도 결국에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루 맹점은 없는지 혹은 빠뜨린 건 없는지 두루 검사하고 살핀다는 뜻에서 검찰이 돼서 그게 헌법의 명문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검찰이라고 얘기하고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이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공소총장과 이제 기소총장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이제 검찰총장의 역할에 보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그러면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정확한 명칭으로서 헌법과 일치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보완은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런 식으로 보호한다고 얘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측이 계속 지금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의 유예 기한을 갖고 보완 수사권을 지금 어디에 둘 건지 그걸 마지막 이제 이제 제 쟁점으로 놓고 이제 1년의 유예 기한을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위헌 논란은 계속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국민의힘이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유예 기간 있는 사이에 위헌 제청을 한다거나 위헌 심판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나는지도 저는 굉장히 좀 관심거리긴 한데 어쨌든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이렇게 말하자면 맹점으로서 제시됐던 부분들을 얼마큼 보완해낼지,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위헌 논란에 대한 어떤 정말 대안을 내놓을지 저는 이게 어쨌든 1년에 주어진 시간에 여권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 발언은 이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게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헌법기관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근데 검찰을 헌법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헌법에 이제 검사라는 말이 나오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그 규정이 있는데 이게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중대수사본부수사청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수청이 생기는 건데 이 중수청이 이제 행안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근데 행안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검찰이 나눠지면서 공소만 전문으로 하는 공소청이 생기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완전히 검찰이 지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가 곧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거다 이러면서 법안 반대 이유를 6가지를 들었더라고요. 네.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결국 검찰이라는 역할이 거악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건데 수사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냥 쪼개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과연 이게 능사인가? 그러니까 검찰 무조건 정치 검찰이 그동안에 폐해가 있었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어떤 무도한 공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나요?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걸로 나타났는데 결국에 그렇게 말하자면 원칙도 없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기현상을 낳았는데 그럼 과연 지금에 하는 이런 검찰 개혁이 그런 방향성에 맞는 속도를 갖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유상범 의원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게 민생 경제의 어떤 그런 어두운 측면과 그다음에 거악 범죄의 창궐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건 이번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당이 앞으로 이제 남은 1년의 유예 기한을 통해서 얼마큼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는지 그거는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대한 충분한 좀 성찰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 출석 여부를 두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해 보세요. 김현지 못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무서워서 안 부르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있지.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 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 현통이구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만사현통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말들도 잘 만들어내요. 만사 형통에서 이제 현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 이 부분은요, 전 대통령실이 과감하게라기보다도 출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 뭐 지난번에 잠깐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이게 합의된 적은 있습니다만, 정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어느 하나 합의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대립하는 것인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 직위 없는 청문회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얼마 안 됐죠. 근데 김현지 총무비서관 1급이거든요. 1급은 대체로 출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워낙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리고 정치 생명을 계속 같이 해왔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김현지 비서관을 통하여 다닌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만사 현통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불러다 놓고 야당이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내려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피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부르지 않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명분이 이럴 때 명분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양측의 생각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여야의 의도는 다 아는 거니까 야당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수석이 나오니까 다 된다라는 말은 제가 볼 때 그 자체로는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 장관이 나오면 밑에 아무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문회 때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말이죠.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야의 정쟁적인 요소들인데, 정쟁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당당히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대답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수석이 나오니까 나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문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던데 그건 좀 명분에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김영진 의원도 이 얘기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출석하는 게 맞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김영진 의원의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4대 국회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 14대라고 하면 90년대 초반입니까? 그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87년 민주화가 됐으니까 92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온 7번의 정권에서 모두가 출석을 했던 거죠.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한 2년 반 해봤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압니다. 총무비서관은 한 400명 되는 1급 이하의 청와대 모든 대통령실 모든 직원들이 인사를 관장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재정에 대해서 모든 걸 통제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 행정까지 하는데 이를테면은 대통령 시계를 제작한다? 그거 다 총무비서관의 몫입니다. 그럼 이런 총무비서관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사안을 비서실장이 알겠습니까? 비서실장한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자세한 건 제가 몰라서 총무비서관한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운영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얘기가 아무런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번에 보십시오.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특활비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특활비를 보면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총량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총무비서관이 다 알아요. 국민의힘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야죠. 국민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유상호 수석도 얘기했지만 초기 인사에서 총무비서관이 약간 관여한 바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걸 물어야죠.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이 묻겠다는데 그게 공당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정당이 공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쉴드를 치거나 방어를 해도 이 부분은 국민적인 정서상 용납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깔끔하게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시간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답변하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 여야가 말이죠, 이게 모든 게 갈리니까, 아까 검찰개혁 얘기는 지나갔습니다만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이에요.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론도 수사기소 분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라주고, 야당도 흔쾌히 따라주는 거예요. 검찰청구 폐지에 반대하지 말고,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이미 결정됐습니다만, 필리버스터 하기로 결정됐습니다만 따라주고,
특히 총무비서관 이 출석 문제는 과연 일반 보편적인 민심이 여기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보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반 여론을 볼 때는 중도적 민심은 왜 총무비서관이라고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여야가 뭔가 자신들의 생각이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땐 좀 과연 중도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에서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여야가 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대단히 아쉽다는 겁니다. 예. 네. 좀 전에 김영진 의원께서 김현지 비서관이 증인을 추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또 김영진 의원이 저격을 했습니다. 네. 급발진을 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친명 인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김영진 의원이 지금 일종의 당의 레드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 교수님도 중도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50%에서 60%를 유지하려면 중도가 반응해줘야 됩니다. 결국 그게 지지층만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안아야 되겠습니까? 보편적 시각과 중도가 요구하는 그런 정치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김현지 비서관을 부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헌정사상 처음 청문회를 한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총무비서관은 존엄이고 대법원장은 뭣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상권 분립을 주장하는 상권 분립을 우리가 지탱하는 그 국가의 어떤 여당 대표의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식의 궤에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문제는 이만큼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자정 노력을 통해서 법원이 쇄신하면 될 일입니다. 망신 주기를 통해서 과연 여권의 의도를 관찰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당이 고민해야죠. 그걸 김영진 의원이 얘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못할 경우에는 그 역풍은 고스란히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권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그 아픈 지적을 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여권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가 잘 울림이 없겠죠. 현재 여야 할 거 없이 제가 여야 모두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야 할 거 없이 일단 강성 그룹들의 목소리가 관철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들이 있다 하더라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아마. 워낙 지도부가 강경한 지도부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거고 여기에 또 직접 이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걸지 모르겠으나 또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이 있어요. 양측 다, 양진영 다. 같이 편승하면서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아주 희한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 생태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누군가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벌금형까지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이 항소심에 들어갔습니다. 1심 판사는 간식이 있는 냉장고가 피고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YTN이 사무실 내부가 찍힌 사진을 단독으로 확보했는데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물류회사입니다. 유리문 너머 줄지어 배치된 소파들을 지나면 냉장고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지난해 1월 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한 개씩을 꺼냈습니다. 가격은 합쳐서 1,050원 정도. 그런데 이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물류업체 탁송기사들의 양해로 관행처럼 간식을 드문드문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런 관행이 있다는 동료 직원 수십 명의 사실 확인서도 1심 중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1심 판사는 냉장고가 탁송기사도 들어갈 수 없는 사무공간에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류업체로부터 허락받은 것도 없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보안업체 직원은 해고 위기에 놓였고 그동안 변호사 비용만 벌써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탁송기사나 주거센터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사무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견이에요. 왜냐하면 냉장고 위치가 탁송기사님 대기 장소와 사무공간 딱 경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정수기랑 디지테이블과 맞닿아 있고요. 항소심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일단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위법과 관행 사이 1,050원 과자값 논란에 보안업체 직원의 일자리가 걸린 2심 재판은 다음 달 말부터 재개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며 늦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전북은 아침까지, 경남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전남과 제주도에는 밤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미국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유보를 의미한 건 아니라고 총리실이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지만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협의 중입니다. 일단 조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인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미 투자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국무총리실은 추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와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대미 투자 유보를 의미한 발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데 일각에선 역할 분담을 통한 대미 압박용이란 시선도 있습니다. 김 총리의 인터뷰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는 등 한미 간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김 총리의 발언은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한미 간 논의 중인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회에서도 비자 문제와 대미 투자를 연결한 외신 보도는 오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관세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자가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고위 당정대 협의를 위해 국회를 깜짝 방문한 김민석 총리에게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를 유보하겠다는 외신 보도 때문인데 김 총리는 오보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하신 게 해명 자료도 내셨는데 관련도 잘못될 텐데 정확한 거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거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관세 줄다리기가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협상력은 높이되 확전은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총리가 무책임한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비자 문제나 통화 스와프 등은 한미 간의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김 총리 발언에 대한 직접 언급은 아낀 채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치켜세우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용기와 신념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특히 END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하시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이 늦어지는 가운데 최종 타결되기 전까진 발언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살얼음판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금융당국 개편은 빼면서 막판 합의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필리버스터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급하게 모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상정하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막판까지 합의 처리를 촉구한 겁니다. 개편안을 두고 금융당국 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야당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소 180일이 지나야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1시간 넘게 회동했지만 합의는 최종 결렬됐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정부조직법 원안을 야당의 반대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기재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졸속 조직계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지만 민주당은 언제든 입장을 뒤집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간의 태도를 볼 때 야당과의 합의나 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또다시 단독으로 추진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이 강제 종결할 수 있어 하루에 한 건씩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범여권 의석만으로 넉넉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회에서 익숙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4박 5일 동안 이어집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힘을 실은 걸 두고 야권은 강성 지지층에 떠밀린 이중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반대를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추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여당 지도부가 본격 힘을 보태며 엇박자 논란 불식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과도한 공세 자제를 전하더니 강성 지지층 압박의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 위에 개딸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숟가락을 얹고 나섰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여기에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상과 비교하며 전선을 확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대법원장을 불러 3건 분립 훼손을 시도하면서 대통령이 아끼는 신복 앞에선 고개를 숙인다며 방탄의 총대를 매는 이중적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얼마나 실세길래 이렇게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달려들어서 국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지. 개혁신당도 여당을 향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시키고 김 비서관은 안 된다는 게 민주당식 공정이냐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법으로 바꾸는 건 위헌이라고 꼬집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쁨의 어퍼컷을 하면서 지기현 판사에게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중단되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비서관의 증인 불발을 두고 나오는 게 국민주권 정부의 원칙이라는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의 같은 온도차를 겨냥한 야권의 화력전은 당분간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당이 사법개혁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로 전방위 압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한 번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 택시를 탄 중국 국적 여성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길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복되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자정이 다 된 시각, 한 여성이 경기도 김포에서 택시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택시가 출발하고도 정확한 행선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와서 어디세요? 택시기사가 다시 목적지를 묻자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알아서 지금 얘기하시라고요. 알았어, 이제. 내가 원하는 집이에요. 갑자기 욕설을 하더니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머리를 연달아 치고 여러 차례 발길질도 합니다. 기사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휘두릅니다.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은 6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술을 마셔 당시 택시에 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본인이 잘못했다면 처벌받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에 머리 등을 다친 70대 기사는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겁난다고 말합니다. 술 먹은 사람이 또 뒤에서 그냥 뭘로 때리지는 않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가고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최근 성남에서도 택시기사를 때린 만취 승객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경우 최대 5년형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 938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7%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운전자 폭행에도 당연히 가벼운 처벌에 그치네라는 그런 인식은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어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는 물론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차량 내 칸막이 보급률을 높이는 등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 앞에서 50대 민원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경찰과 청사 경비대가 출동해서 남성을 진압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당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부재 중이었고 장관실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 이 남성은 휘발유가 담긴 생수병 3개를 쇼핑백에 넣어서 청사까지 들어온 뒤에 6층 장관실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비서실 직원이 제지하자 장관실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손에 토치를 든 채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성은 안전화업체 관련자로 알려졌으며 미리 장관실 방문 일정을 잡아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죄 등 혐의로 입건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의 고장 경기도 안성이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유치에 이어서 관광문화벨트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동시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보라 안성시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됐고 또 연임을 하셨으니까 벌써 5년이 되셨는데 5년간 소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5년 동안 사람들이 저런 게 가능할까?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많이 우려도 하시고 또 응원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5년이 지나니까 그동안에 이제 준비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의 고속도로에서 딱 진입을 하면 그동안은 전형적인 농촌 도시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형 쇼핑몰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도 유치되면서 산업이라든지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고요. 또 그 외에도 호수관광 벨트,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이라든지 정주 조건들이 개선되면서 안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게 지속 가능한 안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 훌쩍 넘겼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함께 발맞춰서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정 비전이 국가 비전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참 우연찮게도 저희 안성시 비전이 시민이 주인인 도시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에서 안성이 함께할 수 있는 55개를 저희가 선별을 했고요. 그거를 안성에 맞게 9개지 전략으로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 또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첨단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인력 육성 계획도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 활성화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또 이제 원도심이 더욱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과 연계하고 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산단의 아리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성에 이제 많은 또 농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규제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모든 도시들이 인구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관광과 또 사이버 시민증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연계해서 생활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까 이런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안성시는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요. 비결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와 관련돼서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을 이제 육성하는 정책들 때문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교통 관련돼서 특히 젊은 층들은 많은 그 불만이나 또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대광역 광역버스라든지 또 시외버스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에 있어서의 이제 대단한 투자와 또 이제 전환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정주 조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5년 동안 건물을 19개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행정복지센터도 문화, 행정, 그다음에 보건 이렇게 복합 형태로 신축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또 성인들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편의시설들도 만들고 또 이제 최근에는 뭐 건강들 또 이런 거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도시에 있어서 공원이라든지 맨발 걷기 뭐 이런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좀 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4년 동안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인구만 는 건 아니고 1인당 지역 총 생산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저희가 5번째 그리고 경기도 평균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문화도시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 동시에 이게 두 가지가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또 관련 행사는 뭐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선정된 배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안성이 교통의 요지면서 한양을 가려면 삼남에서 다 안성을 거쳐가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다 보면 그 주변에 당연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안성맞춤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유기, 뭐 꽃신, 한지, 뭐 갓, 뭐 이런 이제 공방들이 쭉 만들어지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놀거리들이 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남사당패가 이렇게 모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전통을 이어온 안성의 노력들이 인정받아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의 대표 도시를 매년 지정을 해서 3개국이 서로 이제 교류하고 문화를 통해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이제 정신을 담고 있고요. 올해는 대한민국은 안성, 그다음에 중국은 후저우시하고 마카오 2개 도시, 그다음에 일본은 가마쿠라 이렇게 이제 4개 도시가 됐는데요.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개막식을 하면서 각국이 갖고 있는 전통 공연 예술들을 함께 나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음식 축제를 또 같이 했고 또 청소년들이 함께 교류하는 청소년들의 장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있는 바오더기 축제에는 이제 폐막식과 함께 우리 3개국의 예술인들이 공예 작품을 콜라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전시까지 하면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이제 올해는 마무리되는데요.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개 도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이제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안성맞춤 남사당 바오더기 축제가 네. 다음 달에 열리는데 좀 홍보를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 축제인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남사당 놀이패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연희 공연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멋진 줄타기뿐만 아니라 뭐 탈춤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줄타기 하면 많은 분들이 왕의 남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일 전야제를 시작해서 9일부터 이제 12일까지 있는데 오시면 저런 전통 공예 예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바우더기의 현대판 그래서 국악을 아니면 전통 연희를 기반해서 현대화한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K-컬처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또 준비한 게 K-컬처뿐만 아니라 K-뷰티 K-패션도 함께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장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성의 이제 대표적인 특산물들, 농산물들을 저렴하게 또 구입하실 수도 있고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한우 구이촌을 만들어서 정직한 가격에 이제 한우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오시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다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를 둔 가족 단위로 오시면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보라 안성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9도, 광주 27도로 활동량이 많다면 제법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출퇴근길에는 겉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까지 비가 오는 전남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전북은 아침까지, 경남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떨어지는 등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일교차도 점점 크게 벌어질 텐데요. 이에 따라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배를 먹으면 감기를 예방하는 건 물론 피로 해소 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신선하고 맛있는 배를 고르려면 광택이 있고 색이 선명하면서 상처가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거우면서 만졌을 때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고요. 배즙이 풍부한 배는 상큼하면서 달콤한 향기가 강하다고 하니까요.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